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181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2주 이상 시간이 지났지만 그 보복 공격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 대상으로 4가지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네타냐후는 이 4가지 옵션 중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제외하고 미사일 발사 시설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 4가지 공격 목표를 상세히 설명하고 폭격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상세한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과 동일한 내용은 영어 채널 지오 리포트에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오 리포트도 함께 구독해주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란과 상단 링크에 채널을 연결해 놓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 사용된 지도는 geostorymap.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확인하고 싶은 분은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설명란에 링크한 페이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링크한 쿠팡 쇼핑몰 책들은 지오스토리 채널 시작에 영감을 주었던 책들입니다. 지오스토리 영상을 통해 이들 책들을 구매하거나 다른 물품을 구매하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들과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랫동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을 만드는 공장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2000년 초부터 아마드라는 계획에 따라 우라늄 농축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60%의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핵무기 제조용으로 90% 농축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일주일 이내에 한두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핵 사이트 중에 이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은 나탄즈 농축 단지인데 이 시설은 테헤란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아스파한주에 있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은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지하 8m 깊이에 건설되었으며 두께 2.5m의 콘크리트 벽을 둘렀고 그 위를 또 다른 콘크리트 벽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지붕을 철근 콘크리트로 강화하였고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22m의 높이로 흙을 덮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상업용과 파일럿 연료 농축 플랜트는 지하 3곳에 건설했는데 이 시설 중 2개에는 5만 개의 핵 연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지상에는 6개의 건물이 있고 그중 2개는 가스 온심 분리기 조립에 사용되는 2500m 정도 되는 홀입니다. 과학과 국제안보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현재 이란은 다양한 농축시설에 약 4,000개의 첨단 원심 분리기를 설치했으며 단기간 내에 그 용량이 44%나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은 나탄즈 핵시설 근처 산에 터널을 파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00m 깊이의 지하에 새로운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존 나탄즈 농축 단지로부터 불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단지에는 4개의 터널 입구가 있는데 과학과 국제안보연구소는 2022년 11월 4개의 터널 입구가 모두 완공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하 핵시설 공사를 위한 시멘트 공장도 건설하였습니다. 이미 고압 전력선도 설치되었으며 7월 보고서에서는 환기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공격 목표는 이란 외야 수입의 온천인 석유 터미널이 있는 항구입니다. 이스라엘 전략가들은 이 석유 시설을 파괴하면 이미 흔들리고 있는 이란 경제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석유 수출은 이란 정부 수입의 최대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란은 2024년 들어 거의 기록적인 석유 생산을 해왔습니다.
생산량은 2019년 200만 배럴 미만에서 현재 약 350만 배럴로 2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입이 4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이란 동결 자산 60억 달러보다 7배나 더 높은 것입니다. 네타냐후가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공격 목표는 이란의 요인 암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리 무장 집단을 무력화하기에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를 암살하였고, 레바논의 이란 대리 무장 집단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하였습니다. 그리고 핵 과학자, 군부 지도자들도 암살합니다. 이번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확실한 군사적 대응은 이란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맞대응 공격일 것입니다. 이란은 지난 4월과 10월 1일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은 심각한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대량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대공 미사일 자산과 지중해 주둔 미군 재고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었고 철통 같은 방공망이 뚫립니다. 실제로 네바팀 공군기지에는 32발의 미사일이 떨어졌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헤드쿼터 주변과 아시켈론에 있는 가스 스테이션 그리고 텔로프 공군기지 등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란 미사일들이 이 시설들에 유효한 손상을 주지는 못했지만 철통 같은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망이 뚫린 것입니다. 이란 미사일의 정교함이 떨어져 목표물에 유효한 타격을 주지 못했는지 혹은 확전을 원치 않은 이란이 의도적으로 목표 지점을 비껴가는 좌표를 지정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네타냐후가 더 확전시키지 않고 체면 칠해만 하기를 원한다면 이 미사일 기지 중 하나를 대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10월 1일 이란의 181발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 네타냐후는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다짐했고 서방 언론들은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이 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을 공격한다면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강한 대응이 예상되고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에게 석유나 핵 인프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바이든은 그 대가로 다른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10월 8일 두 지도자는 7주 만에 전화통화를 했고 핵과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워싱턴은 이스라엘에 사드 시스템과 100명의 관련 미군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 및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전했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미사일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은 거의 확실해 보이며 그 시기는 미국 대선 전이 될 것입니다. 이란의 공군력은 약하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전투기보다는 가난한 자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최신 전투기를 포함한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지 못하지만 보유한 막강한 공군력과 미국의 지원으로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신 전투기만 280여 대 운영 중이고 추가로 인도받을 전투기를 합치면 366기나 됩니다. 공중 구비기도 현재 14대 운영 중입니다.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하여 주변 무장 세력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막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인 시리아와 이란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막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란에 유효한 타격을 주는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타격 대상 목표물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곳을 공격하기에는 지금의 공군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IDF는 보유한 모든 전투기를 보복 공격에 다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을 포함한 시리아, 헤즈볼라, 후티가 동시에 역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약 요인은 거리인데 네바팀 공군기지를 기준으로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목표물까지는 편도로 최소 1500km에서 2000km나 됩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투기들의 안정적인 전투 반경은 300에서 500km 이내이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페르시아만 주변 목표물을 가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km 이상을 비행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에서 미사일로 공격해야 합니다. 이 전투기들이 공격 후 다시 되돌아가려면 최소 한두 번의 공중급유가 필요한데 현재 보유한 공중급유기 14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많은 수의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있는 잠재적 목표물 중에 이란에게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카르그 섬에 있는 석유 시설들입니다. 이곳에는 이란의 최대 석유 저장 시설과 수출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10월 1일 전 카르그 섬에 있는 터미널에서 원유 선정량은 일평균 150만 배럴이었습니다. 카르그 석유 터미널은 이란의 석유 적재량의 90%를 차지하는데 특히 200만 배럴 용량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VLCC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1.1척의 VLCC가 원유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보복 공격 천명 이후 이곳에서 일평균 선정량이 60만 배럴로 뚝 떨어집니다. 이곳의 원유는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비해 부유식 원유 저장고의 물량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란은 4천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부유식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 달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네타냐후가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천명한 이후 많은 전문가는 이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이 섬의 터미널에서 유조선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담긴 당시 SNS 영상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 섬을 공격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공을 열어줘야 하고 쿠웨이트나 바레인, 카타르와 같은 페르시아만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영공이나 영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들 국가들의 사전 허가 없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서 이 섬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영공이나 영해를 열어줄 경우 즉시 이란이 이들 국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시아만 인접 국가의 대부분의 유저는 페르시아만 바다에 있어 해상 추출 시설이 바다에 몰려 있고 이곳에 유적 몇 개만 파괴되더라도 그 나라의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육상 유저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이 이란의 미사일 대응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은 발빠르게 이들 국가를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들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을 반대합니다. 또한 영공과 영해 통과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와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네타냐후에게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란 또한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격을 다시 하겠다고 천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에너지 공급의 37.8%를 석유에 의존하고 천연가스 비중은 43.6%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수입에서 원유와 석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나 됩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석유와 가스를 처리하는 핵심 시설 세 곳은 지중해 동쪽 해안에 몰려있고 이스라엘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만약 이란이 이곳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스라엘 경제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군사시설을 목표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10월 미사일 발사에서는 아슈켈론 앞바다 가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은 이란의 1.3%밖에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공군이 1000km를 넘는 거리를 날아가 이란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군부는 이란의 재보복으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에너지 부분의 또 다른 약한 고리는 석유 수요의 28%를 이란과 국경을 접한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입한다는 점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는 바쿠와 조지아의 트리빌리시, 튀르키예의 세이안을 통과하는 BTC 송유관을 통해 튀르키예 세이안 항구까지 운반되고 이곳에서 다시 유조선으로 이스라엘까지 운반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이스라엘의 공격을 위해 영공을 열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이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낮지만 궁지에 몰릴 경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는 상가찰 터미널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이 급히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공급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로 네타냐후가 공격하고 싶어 했던 이란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목록에서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의 공격 대상 목록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은 이란의 핵시설인데 핵시설 공격도 쉽지 않은 목표물입니다. 그 이유는 핵시설이 분산되어 있고 지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르도 농축 시설까지는 1520km나 떨어져 있고 나탄즈 핵 농축 단지까지는 약 16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왕복 3000km를 비행하는 것은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중 급유 없이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더 큰 걱정거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시설 폭격을 계기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장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란은 북한 핵개발 사례를 교훈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유지에 힘이 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란이 북한과 핵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란의 NPT 탈퇴는 미국의 핵 확산 억제 전략에 구멍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너도나도 핵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핵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한 것도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0월 9일 테헤란 북쪽 아라단에서는 진도 4.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지점은 해발 2400m, 산밑 지하 12km 지점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SNS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억제를 위해 지하 핵실험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란은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 지진에 의한 것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네타냐후의 보복 목록에 있는 두 번째 항목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암살하여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 방법은 국제사회의 비난뿐만 아니라 두 나라 간 전면전을 의미하며 다른 나라의 안위를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법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또 다른 발화점이 될 것이고 이는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항목도 목록에서 지웁니다. 그렇다면 네타냐후의 공격 목록에 남은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미사일 발사기지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기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타격 효과가 큰 사이트를 골라 그 대상 사이트를 한정해야 합니다. 비확산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199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448회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이라크 국경 주변 케르만샤 지역이 75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쿰 발사 사이트로 65회입니다. 우주선 발사 기지가 있는 셈남 발사 사이트도 47회나 됩니다. 발사 빈도가 높은 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4월과 10월 1일 대량 미사일 발사한 사이트를 골라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지로 시라즈 발사 사이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시라즈시 북쪽에서 약 9.5km 떨어진 산속 해발 1900m 높이에 있는데 이 기지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계곡 뒤쪽으로 60개 이상의 터널 입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지하시설의 위치일 것으로 의심되는 곳입니다. 3D 지도로 이곳의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미사일 발사 기지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지난 10월 1일 시라즈 근처 두바이로 가는 여객기 조종실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가는 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지의 위치와 미사일이 발사되는 위치는 거의 똑같습니다. 또 다른 장소는 지난 4월 대량의 드론과 미사일이 발사되었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도 시라즈 남쪽 산에 있습니다. 이란의 샤헤드 드론 발사대와 드론 및 미사일 저장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 산에도 드론 발사대와 터널 입구 그리고 창고, 관리 건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에서 핵시설과 석유시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효과적인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테헤란 남쪽에서 약 30km 떨어진 파르친 군사단지입니다. 파르친 군사단지 북서쪽에는 이란 군수업체 SHI지사의 코지르 연구시설이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액체 추진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있습니다. 또한 파르친 군사단지는 영화 탑건 매버릭의 소재가 되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르친 군사단지에는 화학무기 제조 시설뿐만 아니라 레이저 농축 기술과 고폭 시험장이 있는 곳입니다. ISIS 분석에 따르면 이 단지는 탄약 생산과 로켓 및 고폭탄 연구 개발과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나 알렉산더와 같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단지가 액체 연료 개발이나 생산에 관련돼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 단지의 한 구조물에는 소형 로켓 모터를 테스트하는 발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파즈르 미사일 조립 라인이 이 부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치는 곳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고폭 실험 연구와 연루된 시설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테헤란에서 입수한 문서 분석 결과 밝혀진 장소입니다. 2018년 네타냐후 총리가 공개적으로 밝힌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이 5개의 핵무기 개발 목표로 수행 중인 코드명 아마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설은 최근 보강된 핵시설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연구시설과 핵물질을 저장하는 지하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견제해온 미국이 2012년부터 IAEA를 통해 집중 사찰했던 시설입니다. 이곳은 단지 내 포탄 공장인데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장소와 유사한 곳입니다. 포기한 시설 중에 네타냐후의 보복 공격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네타냐후는 언제 공격할까요? 그 시기와 정확한 목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강하고 미군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고 해도 이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만큼 타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네타냐후가 공격을 감행하려면 미국이 보낸 사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망은 뚫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네타냐후는 미국에 추가적인 사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공 미사일 재고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헤즈볼라가 날려보낸 드론이 네타냐후의 사저를 공격했습니다. 대공 방어망에 허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란의 공군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공격 후 태각하는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뒤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퇴역하는 전투기이지만 이란에는 그룹만 F-14와 F-4 팬텀2를 합쳐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미구-29, 수호이-24뿐만 아니라 수호이-35도 있고 중국에서 도입한 청두 F-7을 합쳐 64대의 전투기가 더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원한 S-400 방공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돌아가기 전 다시 대량의 미사일로 비행장을 폭격한다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돌아왔을 때 착륙할 집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을 중동에 끌어들이려는 네타냐후 전략에 미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란과 물밑에서 이란이 대규모 반격을 안 할 수준의 손상을 협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어쩌면 이란에게 강한 손상을 입히는 것보다는 네타냐후에게 지중해 동쪽 대리 무장 집단의 초토화를 허락하고 약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컨트롤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으로 중동에서의 헤게모니를 되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 이 세 곳에서의 갈등을 미국이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세계 최고 성능의 고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홍해의 후티와의 싸움을 보면 고가 무기의 가성비를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후티의 드론과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그 10배가 넘는 비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중국의 저가 미사일과 드론의 물량을 감당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올해 초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3명의 위험한 친구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분열도 최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아닌 평화를 리드할 미국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다시 위대한 미국 건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